네,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으로 육선인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경쟁을 벌였던 김진표 의원, SNS를 통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렇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런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경제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역할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초 생각하기에는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박 의원과 김 의원 두 사람이 경쟁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김진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슈퍼 여당에서 네.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나 경쟁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전반기 후반기 이제 2년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그건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김진표 의원 입장에서도 본인이 뭐 전반기 만약 후반기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굳이 뭐 전반기에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선수로 봐도 6선, 5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김진표 의원 입장에서는 물론 지난번에도 한번 시민사회 쪽에서 반발이 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됐을 것이고 네. 선수로 봐서도 박병석 의원이 한 선수가 하나가 높기 때문에 본인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차라리 후반기에 본인이 국회의장을 하는데도 유리한 지형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당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을 것이고 네. 본인도 얘기했던 심사숙고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비춰질 거대 슈퍼 여당의 어떤 그 단합된 모습 이런 네. 모습들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께서 지난주에 박병석 의원이 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수가 일단 높다는 거, 네. 순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 지역도 사실은 박병석의 충청권이거든요. 네. 그런 점도 어찌 보면 또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뭐 그야말로 특별히 당내에 분란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는 박병석 의원이 만든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병석 의원 6선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21대 국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국회 부의장은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평가가 어땠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울러 21대 국회 무엇보다 슈퍼 여당과 또 이에 맞서는 야당을 이끌어가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박병석 의원이 거론될 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던 게 개파색이었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개파색이었다는 것은 민주당 내 어떤 주류, 이른바 친문 진영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고 비교적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21대 국회를 시작하게 된 미래통합당도 속으로는 내심 김진표 의원보다 우선 상반기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의원이 된 걸 반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중도적인,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 박병석 의원이 이번에 국회의장으로 추대를 받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서 물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하반기에 자신도 추대를 받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합의나 계산도 깔려 있겠지만 이분이 국회의장 도전이 벌써 3수입니다. 20대 전반기, 20대 후반기 다 도전했었는데 안 됐고요. 네. 그때 정세균 의장, 문희상 의장이 나왔고 본인이 3수 만에 지금 의장이 됐기 때문에 앞선 두 의장의 전례를 많이 지켜봤을 것이고 특히 문희상 의장 당시에 여야 대치가 굉장히 격렬해지면서 문 의장이 어떤 평가에 따라서는 비교적 불명예스럽게 정치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비록 야당이 이번에 의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이분이 또 중앙일보 기자 출신에 네. 그리고 뭐 부대변인 같은 대변인 같은 여러 가지 공보 창구를 많이 역임했었고 대표적인 중국 통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크게 무리수를 두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식의 의사 진행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일단 이 국회의장으로 된 것에 개인적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전망한 것처럼 의석이 작아진 야당도 배려하면서 원활하게 의사 진행을 하시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의장이 사실상 확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병석 의원 이제 21대 의장으로 앞으로 국회를 이끌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는 어떤 분이 올라올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선의 김상희 의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을 추대하는 것으로 당내 여론이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만약에 김상희 의원이 부의장이 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가능성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성이 거의 8분 응선 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가요? 이게 또 박병석 의원이 의장이 되면서 김상희 의원에게 훨씬 더 유리해졌죠. 네. 사실 가장 큰 경쟁자가 이상민 의원인데 이상민 의원 5선이기도 하고 선수도 높고 과거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특히 위원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여성 의장, 여성 부의장 이런 특수 상황이 아니었다면 앞서갈 확률이 높았습니다만 지역이 충청입니다. 그렇군요.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도 충청이기 때문에 네. 의장과 부의장이 나란히 똑같은 지역구에서 나온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 이 부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수도권의 김상희 의원에게 대단히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 부의장이라는 상징성도 분명히 당내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다른 도전자였던 오선의 변재일 의원이 네. 김상희 의원을 지지하면서 사퇴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상민 의원이 끝까지 남아서 본인이 한번 경선하겠다고 하는 그런 명분이 상당 부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지금 6선이 이제 박병석 의원밖에 없고 후반기에 되면 네. 민주당 국회의장 결국 5선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뭐 김진표 의원도 유력할 것이고 그때 가서 어떤 5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의장이 5선이 나오면 부의장은 지금 미리 4선급으로 선수를 하나 내려놓는 게 정치적인 어떤 관행상으로도 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요소가 김상희 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김상희 의원이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 된다면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우리 국회가 변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헌정 70년 역사에 국회의장단에 여성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만약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아니, 대통령도 여성으로 뽑힌 적이 있는데 국회는 너무 성역처럼 남성 중심이 되어 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김상희 의원이 만약 부의장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초로 여성 의원이 네. 국회의장단에 포함된다는 거 이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성 부의장이 되시면 아무래도 여성 관련된 의제나 아니면 법안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부의장으로 살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성 등과 관련된 여성 인권의 문제라든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가부장적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네. 잔재들을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여성들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 측면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거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상징적으로 여성 국회 부의장이 탄생한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여성 부의장이 되시면 또 국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성 관련된 의제나 아니면 법안 제출이나 법안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감이 크고, 또 국회가 이번에 김상희 부의장을 꼭 뽑아서 네. 그런 부분들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가 너무 남성 위주였고 남성 중심이었다는 모습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21대 국회를 이끌어 나갈 국회의장과 부의장, 그래서 더 기대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8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이 당권을 놓고 어떻게 할지 굉장히 왈가왈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도전 의사를 굳혔다, 이런 관측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주자들의 불출마 시사 발언, 아직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불출마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오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김부겸 의원도 불출마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문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출마 의지가 확고한 것 같은데요. 결국 변수는 이낙연 당선인이 출마를 선언할지 그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 당규상에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만일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는 이 당대표직을 놓아야만 하는데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이 불리한 겁니까? 유리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 도전하면 거의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네. 있죠. 뭐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당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이낙연
전 총리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지 기반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대중적 인지도나 대중적인 지지는 높아요. 네. 지금 현재 대권 후보들 여론조사해 보면 항상 1등을 하잖아요. 그것도 많은 차이로. 네.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이 국민적 지지는 많이 얻었는데 문제는 당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어떤 장악력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죠.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당을 일정 부분 이렇게 리드해 가면서 당에 있는 의원들의 지지는 아니면 측근으로 만들거나 하는 개파를 만드는데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건 분명히 네. 보입니다. 그게 대권에도 유리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은 대권에서 어떤 기반을 많이 조직이나 기반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대권을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곳이고 이 당대표를 통해서 당의 어떤 장악력을 높임으로써 본인의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고려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만약 대표가 됐을 때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 네. 첫째는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당권과 대권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이면 거의 7, 8개월 하고 그만두셔야 돼요. 그러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당대표도 하고 대권 후보도 하느냐 이런 이제 비난이 있을 수 있죠. 비판이 일어날 수 있고. 네. 두 번째, 지금도 사실은 가장 앞서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견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만 실수하거나 이낙연 지금 위원장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어요. 한마디 잘못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추모에 갔다가 네. 그때 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네. 어쨌든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견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또 당대표로서 당을 이끌다가 혹시나 문제가 발생해서 큰 이슈가 발생해서 전면에 나서서 본인이 싸우다 보면 예컨대 또는 뭐 정치적으로 어떤 그 대결 구도가 구성이 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이낙연 총리가 잃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본인한테 좀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첫째는 긍정적인 부분 아까 말씀 당 장악력은 높아지는 부분이지만 부정적인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면 너무 전면에 나섬으로써 모든 책임이 본인한테 올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당권 대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당대표도 하고 대권도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 네. 또 비판의 지점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낙연 당선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은 그 도전을 안 하고 다른 분을 내세우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본인이 지지하는 어떤 후보를 당대표를 하도록 하고 네. 본인은 대권 후보의 꿈을 계속 키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나 이낙연 지금 그 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는 본인 시험 나서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낙연 전 총리 시절에도 국민들께서 확인하셨겠습니다만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당선인이 당권에 대한 도전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행보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7일 일단 이 총선 과정에서 38명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었고요. 그래서 지난 7일에는 낙선인들과 15일에는 당선인들과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호남 지역의 당선인들과 식사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시민당 출신 당선인, 즉 이제 민주당의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되겠죠. 이들과 또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행보는 사실 이제 세력을 좀 규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닐까요? 당권도 먹고 대권도 먹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많은 당선인들이랑 식사를 할 이유가 없고요. 네. 그리고 그런 주제가 아니면 밥 먹자고 해도 의원들이 지금 제일 바쁠 때라서 밥 안 먹습니다. 근데 지금 유력한 이 당권 도전자로 알려지고 있는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날마다 10명 넘는 의원들 한 자리에 모으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이낙연 당선이니까 이게 모이는 네. 거고 화제를 받는 것인데 이낙연 당선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광주에서 밥 먹는 날 그날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 지도부와 함께 다른 장소에서 식사 가졌습니다. 그럼 이게 마치 대립하는 구도로 보여질 우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계호 의원의 주선으로 호남 지역 당선인들과 식사를 했는데 이게 언론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네. 벌써 차기 지도부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언론이 기사를 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지역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출마 의사를 굳혔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벤치마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 들어와서 당권을 잡은 다음에 대권으로 갔거든요. 결과적으로 한 번 정도는 당에 본인의 강한 영향력을 심어줘야만 네. 대권으로 가는 행보가 훨씬 더 손쉬워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총선 같은 경우도 포스트맨은 누가 뭐라 해도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당선인이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이 더 컸지만
후보로 뛰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낙연 당선인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네. 없었어요. 새로운 사람, 예를 들면 홍영표 의원이나 또 다른 관리형 의원들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만약 사고가 터지면 국민이나 언론은 그 당대표보다는 이낙연 당선인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해봤자 어차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라면 네. 권력도 같이 가지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낙연 당선인의 대권 행보를 준비하는 여러 조직이나 캠프들이 정치권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아마 이 당권 도전에 대한 준비도 훨씬 이전, 총선 이전부터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평론가 생각에는요, 이낙연 전 총리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 교수님과는 의견이 약간 다른 게 네. 당권 도전하는 게 순리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이 어쨌든 이낙연 당선인에게 지금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네. 힘을 실어줬다면 여기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당대표가 되어서 이 원내 지도부 구성, 당대표가 사실 원내 지도부, 원내 중진들 다 임명을 할 수 있거든요. 주요 네. 당직자에. 그런 구성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에게 한번 검증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상과 또 국정개혁 동력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대표가 되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를 운영하는가 여기에 대한 실력도 사실은 네. 검증받아야 돼요. 이낙연 당선인이 그전에 이 전남 지역에서 계속해서 선수를 쌓고 전남지사까지 했지만 사실 중앙정치에서 빛을 본 건 총리하면서부터이고 그 이후에 새롭게 국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선 주자급 무게감을 가지고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동안 사실 전무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검증을 받는 무대를 본인 스스로도 회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